방송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디어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투자는 확실히 뭘 좀 많이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적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상향하는 추세가 뚜렷지 않은 시장은 시장이 뭐 잘 올라간다 그러면 분위기 좋을 때 사더라도 뭐 일시적으로 물렸더라도 회복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멀 같아요. 시장이 총체적으로 그냥 좀 막혀있는 흐름은. 고생이 많으시죠? 예, 근데 지금 이번 주 연휴 직후에 주가가 많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주가만 떨어져도 막 하루만 떨어져도 마음이 아픈데 예, 그러죠. 시장 안에서 뭐 개별 종목들의 사연이야 다르지만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2,700 조금 못 갔거든요. 그랬죠. 그럼 이제 한 10% 조정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예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지금 덜 떨어져서 괜찮다 이런 의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거의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예, 우리 하루하루 시장을 보면 야 급등했다 급락했다 뭐 그러지만 예전보다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강세장에서도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 막 25%씩 밀리고 그랬거든요. 네. 야, 이제 추세가 꺾였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조정을 받고도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지금은 뭐 아주 나쁜 장에서도 시장이 많이 안 밀리고 뭐 과거의 잣대로 보면 네. 또 시장이 또 많이 못 오르고 뭐 그런 좀 핑퐁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느낌인데 어쨌든 뭐 좁은 변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추석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뭐 나빠진 건 맞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리가 좀 뭐 여러 가지 걱정을 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 관련해서는 그럼 체질이 이제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특히 네. 한국의 대기업들이 과거에는 이 부채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거든요. 예. 뭐 사이클을 타는 건데 과거에는 경기가 항할 때는 기업이 감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기업이 휘청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내내 그랬죠. 경기 한번 꺾이면은 그 당시에 3대 재벌이었던 뭐 대우그룹이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운영한 거 아닙니까? 대우그룹 뭐 위기설이 늘 나왔고 그럼 대우그룹에 돈 많이 빌려준 우리은행인가요? 그다음 우리은행 과거에 상업은행, 네. 외환은행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은행 한두 개 같이 휘청거렸고 그래요. 뭐 이런 과정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난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경제 성장은 굉장히 이제 둔화가 됐고 경제에 대한 걱정은 많아졌죠. 그리고 주식도 크게 보면 뭐 지난 10년 보면 2017년 반도체 경기 좋을 때 바짝 올라갔고 2020년 코로나 직후에 저금리가 만들어졌을 때 바짝 올라갔고 그러면 지난 한 12년 동안의 주식이 의미 있게 올랐던 거는 딱 두 해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은 전체적으로 보면 썩 성과가 좋진 못했지만 예전과 같이 뭐 심각한 우리가 위기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로 지난 10년 정도 동안 무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뭐 증권회사 취업하자마자 바로 외환위기 맞았고 한 2년 지났더니 대우그룹이 파산하고 또 IT 주식 버블 붕괴되면서 또 경제가 되게 어렵다가 또 카드 버블이 생기고 뭐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을 또 탄력적으로 극복했던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고성장 과정에서 걸어왔던 길이라 그러면 지금은 심각한 위기는 잘 안 생기는데 뭔가 좋아지는 탄성도 경제가 그렇게 약해졌고 주가도 그걸 반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 10여 년 동안 변동성이 줄어들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저는 뭐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금리가. 예. 그래서 뭐 한국 경제 체질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크게 보면 뭐 저는 대기업 집단은 뭐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재무 불안정성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시장의 어떤 나쁜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인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지난 10년 생각해 보면 뭐 위기가 생길만 하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하면서 금리 인위적으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낮아진 게 한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리가 높은 금리에서 지난 10년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높은 금리가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툭 건드렸을 때 저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뭐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고금리 그리고 또 고유가 네. 이런 부분이 시장을 갖다가 제일 또 힘들게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작년 이후로 네. 작년 이후로 그러니 이래저래 또 9월 FOMC 이후로 또 장이 또 편하게 꺾이기 시작했고 네. 자 이제 지금 이제 뭐 제이미 다이먼이 기준금리 7% 시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시장이 이런 얘기했고 무슨 뭐 빌 레크만 같은 사람 뭐 5.5% 이런 얘기했고 장기물 국채 네, 네. 그래요 지금 한번 센터장님께서 금리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이요. 네. 우리가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는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멤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냐 예.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데 예. 저는 최근에 금리 올라간 거는 연준과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아하. 예, 이제 지금 보시는 금리가 붉게 칠해진 게 미국의 2년 만기 국채고요. 네. 파랗게 칠해진 건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음흠. 그럼 이제 2022년에 전체적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올 초까지 금리가 크게 보면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올 초에 기록했던 고점보다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뭐 그러네요. 5.1인데 예. 지금도 뭐 5% 초반에서 움직이는데 훌쩍 올라간 거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직전 고점은 4.3인데 지금 4.8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최근 한 달 동안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결정이 되는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 단기 금리는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가들이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미국의 정책 금리인 연방기금 금리의 만기는 하루짜리입니다. 이제 금융기관 간에 예. 거래하는 그 금리를 정해주는 건데요. 만기가 긴 장기 금리는요. 중앙은행가들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10년 만기 국채 내가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 10년 후에 원금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파월 의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만기가 긴 장기 금리는 어떤 경제 주체들의 집단 지성. 물론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장기금리, 단기금리 다 영향을 주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장단기 안에 있는 속성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집단 지성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단기금리는 잘 안 오르는데 장기금리가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의 영향력보다는 다른 힘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연방기금 금리의 경로를 보면요. 네. 이건 이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이 막 거래가 되면서 앞으로 12월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결국 이제 프라이싱이 되는 건데 물론 이건 이제 지금 시점의 시장의 기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뭐 기대는 바뀔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5.25에서 5.5% 기준금리니까 이 중간값으로 따지면 5.375입니다. 그래서 10월엔 FOMC가 없고요. 11월 초에 FOMC가 열리는데 만약에 연준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중간값 기준으로 5.625가 되겠죠. 네. 근데 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선물 시장에 반영된 걸 보면 11월 1일 FOMC의 금리가 5.38입니다. 동결이죠. 예. 12월 FOMC 5.41로 사실상 동결입니다. 이거 뭐 여러 값이.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예, 7월에 올렸던 게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됐던 연준의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통화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동력이었는데 지금은 연준에 대한 기대는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저는 7월에 올리는 게 사실상 마지막에 금리 인상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고 있는데 다음 주에 미국의 그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한 3% 후반 정도 뭐 3.7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컨센서스 아닙니까? 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는데 왜 중앙은행가들이 금리를 못 올린다고 시장이 생각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중립금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뉴트럴 레이트라고 하는 중립금리는 이건 아주 이상적인 금리 수준이거든요. 중앙은행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금리를 많이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작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경제가 굉장히 크게 침체에 빠지든가 아니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긴축 이후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가들은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심각한 경기 후퇴가 초래된다 그러면 그 물가 잡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후퇴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직전에도 연준이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경제를 그렇게 부러뜨려 놓는다 그러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의미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는 요 인플레도 잡고 경기도 후퇴하지 않는 금리를 가지려고 늘 노력은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 딜레마는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파월 의장이 여러 연설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이상적인 중립금리를 추구하지만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주식처럼 실물 경기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반응하는 자산 가격 움직임도 중앙은행이 보고 또 실물 경제의 경제 지표도 보면서 사후적으로 아 여기가 중립금리야라고 판단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이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금리라기보다는 실체가 있는 금리라기보다는 중앙은행가들의 이상향에 가까운 철학으로 따지면 이데아에 가까운 좀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아, 예.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늘 탈이 났어요. 예? 긴축을 하다 보면 예. 우리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70년대 이후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8, 90년대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잘 제압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제압이라고 하는 게 경제가 연착륙하면서 제압이 된 게 아니고 금리 올리다 보면 경제가 탈이 나면서 네. 곧바로 물가가 꺾이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바로 디플레 모드로 바뀌면서 물가를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80년대 이후로 파랗게 칠해진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가 이번까지가 7번째 긴축이거든요. 예. 네. 80년대 초에 긴축한 다음에는 뭐 미국 경제가 뭐 심각한 경기 후퇴로 갔고 그리고 미국보다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고 달러가 강해지니까 70년대에 이제 달러 빚을 많이 졌던 중남미 국가가 부채 위기가 네, 터진 거예요. 그랬죠. 글로벌화 굉장히 어수선했고요. 80년대 후반에 금리 인상 다음에는 중간에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소한 일회성 이벤트도 있었지만 미국의 주택 대부 조합이 파산하면서 90년대 초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큰 리세션에 빠졌습니다. 또 90년대 중반에 금리 올린 다음에는 뭐 미국은 그때 뭐 IT 혁명 이런 거에서 비교적 괜찮았지만 태국이 무너졌고요. 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까지 가는 맞아요. 신흥국의 위기가 예, 있었고요. 예. 뭐 90년대 후반에는 금리 올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쌌던 IT 주식들 붕괴되고 하면서 20년대 네. 초에 더블 딥이라고 하는 심각한 침체를 겪었고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올리다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그러면은 80년대부터 2008년까지는 연준 긴축한 이후에 우리가 거의 종합지 일면에 심각한 금융위기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나서야 결국 인플레가 잡힌 거거든요. 근데 별탈 없이 인플레를 잡았던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 올린 다음에 이때는 별탈이 없었는데요. 이때는 바로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때 2019년에 금리를 낮추면서도 이때 이제 미국의
실질적으로 뭐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가 나쁘진 않았지만 보험용 금리 인하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금리를 2019년에 그러니까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리고 6개월 후부터 낮췄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과거에 80년대의 6차례의 긴축 중에서 5번이 탈이 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는 중앙은행가들도 금리가 높아질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저는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지금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이 어디냐? 은행입니다. 은행. 네.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네. S&P 500 지수가 파랗게 그려진 겁니다. 올 초 100, 작년 말을 100으로 본 거고요. 그럼 최근에 미국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S&P 500 지수는 10% 플러스입니다. 근데 S&P 500 은행업종 지수는 85입니다. 네. 15% 떨어졌죠. 네. 시장 대표 지수보다는 25%포인트나 갭이 있고요. 지방은행은 40% 넘게 밀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은행들은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굉장히 그 자본 배치를 잘못했던 은행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뭐 오른쪽에 조금 뭐 그 선명하진 않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대형 은행들도 주가만 놓고 보면 조금 심각해 보이는 주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시티그룹의 주가입니다. 시티그룹.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 거의 지금 코로나 때 저점에 육박하네요. 예, 코로나 때 저점 이게 거의 한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반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위기가 생길 때는 은행주 주가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뭐 경기가 좀 나빠진다 이런 거라 그러면 주가 지수 기준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한 15% 내리면 경기 둔환 일반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주식이 많이 밀리게 되는 거는 일종의 그 부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주가 지수가요. 근데 부채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누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못 갚고 이런 신용 시장에서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은행들이 탈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심각한 위기의 전조는 은행주 주가를 보면서 우리가 저는 뭐 은행주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위기가 발생한다. 이건 뭐 너무 교조적인 해석이지만 우리가 어떤 좀 사전적인 경고의 기능으로 은행주 주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지방은행 실리콘밸리뱅크가 아니고요. 시티은행 주가입니다. 시티. 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은행이라고 하는 게 그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빌려주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게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은행업이 굉장히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가들이 저는 앞서 말씀 시장의 기대가 바뀔 수 있어요. 물가가 다음 주에 높게 나오고 그러면 야 연준이 뭐 한 번 정도 금리 더 올릴 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긴축 사이클은 거의 뭐 종반부 야구로 치면 한 8회 말 9회 초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은행 이외에 또 약한 고리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이죠.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쪽은 특히 제가 9월 초에 일주일 동안 미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네네. 분위기 어떻던가요? 경제는 너무너무 좋고 근데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언제 다녀오셨다고요? 예, 9월 둘째 주 다녀왔네요. 얼마 안 그래서 됐네요. 우리 지금 캐리어님이 자꾸 맨하탄 갔다 오신 2박 5점 헬리서 일하시는구나. 아, 채팅창에서. 맨하탄에서 혹시 뵀었나요? 저녁 때? 그러셨나? 저녁 때 소주집에서 네. 뵀었나? 예. 며칠 계셨다 오신 겁니까? 일주일. 예, 6박 8일 다녀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는 재택근무는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해도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네. 대부분 다 이제 출근하는데 미국의 금융회사 방문해 보면 절반 정도는 비어 있어요. 아직도 재택근무 주중에 한 아직도가 절반. 아니고 이제 재택근무가 완전히 고착화된 걸로 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신 같은 걸 보면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이런 사람은 이제 다 출근해라. 직장에서 같이 아이디어도 모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 그 금융회사에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그런 능력 있는 직원들이 나간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그 인터뷰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게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되는지
재택근무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직장을 고르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본 금융회사 한 7군데 다녀봤는데 다 절반 정도만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은 어쨌든 그런 어떤 근무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레버리지를 해서 하는 비즈니스인데 예. 지금 이제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저는 미국은 부동산 또 은행 이런 쪽이 미국 경제에 좀 약한 고리고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도 또 그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의 금리를 올릴 거란 기대가 시장이라 매우 낮은 거는 중앙은행들이 이런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입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예, 금리를 실제로 올리게 되면 실물 경제에 어떻게든 부담을 많이 갖게 되니까 이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이 3% 중반 후반이니까 예. 이제는 굉장히 거친 말이 내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말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매우 신중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긴축이 실제로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즘 금리가 올라가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월에도 말씀을 내고 천천히 찾으셔도 가장 됩니다. 예, 중요한 예. 슬라이드를 빼먹었네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머릿속에 예. 있으실 거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거의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에는 미국의 재정 수지가 살짝 흑자가 났지만 작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가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미국의 명목 GDP가 한 26조 달러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한 8% 정도의 재정 적자를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돈을 쓴 겁니다. 예. 물론 미국의 민주당이나 진보 정부는 정부가 좀 돈을 많이 쓰고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친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정말 아낌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썼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교과서적으로는 경기 역행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경기가 나빠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정부가 재정을 써서 조금 경기 하강을 막고 또 경기가 과열이 있으면 재정을 좀 줄이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1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미국 경제 좋았습니다. 긴축만 많이 했을 뿐이지 고용은 완전 고용 수준이었고요. 작년에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웃돌았고요. 올해도 뭐 한 2% 성장하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1.8%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잠재 성장률을 웃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돈을 많이 이렇게 쓰니까 인플레를 잡을래야 정부의 재정의 힘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6월 달에 정부 부채 한도 그 협상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끝내니까 또 수급 측면에서도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저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바이든 정부의 과욕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보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네. 뭐 우리가 정치의 분열은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공화당 하원 의장이 불신임 된 거나 네, 가시.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문법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목소리가 큰 선동적인 정치인들이 경제를 다 흔드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출장을 가면서 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팁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팁이. 아, 팁? 식당에서. 예. 네, 보통 우리가 뭐 10% 팁, 저는 뭐 굉장히 오랜만에 가가지고 10%인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야, 그건 옛날 얘기야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근데 정도예요, 그러면? 저녁 때 20% 주면 되게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예. 심지어 그 정도. 중국 식당은 네. 쫓아와요.
20%나 식당 바깥에 와가지고 아, 당신 팁 저녁은 적게 줬다고. 20에서 25%, 아이고. 점심은 뭐 그렇게 아주 뭐 서브 잘하지 않는데도 15%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의 일종의 문화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네.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노조가 있고 이런 쪽은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냐면 지금 자동차 노조는 40%대 그래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정치권의 반응이 좀 매우 흥미로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는 현장까지 직접 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진보주의적인 민주당의 철학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가들에게 양보를 요구합니다. 근데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과 붙을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도 니네 잘하고 있어 그러고 있거든요. 니네 잘하고 있고 임금도 올려받고 기왕 하는 김에 뭐 친환경 전기차 이런 거 다 사기니까 그거 하게 되면 너네들 일자리 뺏는 거야 막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뭔가 공적으로 돈을 쓰고 임금이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이런 어떤 제어 장치가 저는 풀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연준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금융안 정도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들의 책무입니다. 근데 정부가 돈 쓰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돈을 쓰고 싶은 게 정치인들의 본능이라고 보면은 저는 지금은 최근에 금리 상승이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힘든 다른 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경제가 직면해 있는 미국에서 나오는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재정에서는 힘은 재정이라고 봅니다. 재정이다. 재정에서.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강해지고요.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 환경이 미국 밖에는 아주 긴축적으로 바뀌면서 그냥 미국 밖의 주식을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밤에 발표가 될 미국의 고용 지표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9월 재정 수지가 더 궁금합니다. 재정 수지가.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의 과욕이 금융환경을 매우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긴축 효과를 중앙은행이 희석시킨 면도 있습니다. 그 지난 8월 달에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한 말이 전 옳다고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을 공짜로 잡을 수는 없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실물 경제나 이런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 침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 그 침체가 경착륙이 되지 않도록 중앙은행가들은 노력할 따름인데 파월 의장이 우리가 이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산업 생산 같은 거는 확실히 이제 꺾였고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한 거예요. 네.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고 부동산 쪽도 열기가 꺾였다. 정책 효과를 보는데 고용과 총체적인 성장은 아직도 안 꺾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고용은 이제 우리가 9월 고용 지표 오늘 밤에 보면 뭐 되겠습니다만은 총체적인 성장이 안 꺾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GDP의 8% 정도의 재정 적자를 낸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이렇게 막 정부가 질러대니까 인플레가 안 꺾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금융 환경이 긴축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제가 조금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중앙은행가들이 뭐 대중들의 눈치를 안 보고 뭐 이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중앙은행가들보다는 훨씬 좀 덜 정교한 인플레이션이나 금융 안정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쓰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하나의 좀 불안정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센터장님 이제 팀 얘기하셨잖아요. 20%더 섭섭해한다. 그러니까 우리 늑대날라님이 이 팁이 이제 그 서비스 받은 음식값이 됐든 뭐가 몇 퍼센트냐 하는 요 팁 퍼센트가 일종의 인플레 기리십니다. 굉장히 좀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죠. 저는 뭐 공감이 저는 그것이 가네요. 뭐 조직화된 노동자가 아닌데 예.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건 이제 하나의 사회 문화 자체가 그런 그런 거죠.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뭐 우리가 오늘 고용 지표를 보고 또 한 달짜리를 보고 반응을 해석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잡힐 수가 있나? 그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네. 또 인플레 지표에 또 은근히 잘 안 잡히는 실제 우리가 겪는 인플레죠 뭐. 네. 그렇기도 하고 라라라님 팁은 사업자의 비용 증가임 고객에게 이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고.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기준금리도 기준금리고 기준금리는 사실 제로금리에서부터 지금 0에서 0.25에서 5.5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10년물, 30년물 요새 이 장기 국채 수익률 보면은 저는 이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이 근력 운동 하면서 이거 마주 들어 올릴 때 뭐 한 30kg 처음에는 흔들다가 운동 좀 하다 보면 좀 가볍잖아요. 그럼 이제 35kg, 40kg 뭐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남자들 이렇게 하기 좋은 말로 이거 엮기 하다가 이제 조금 내가 운동 좀 되네 하면서 요새 갑바도 생겼고 해서 또 드는데 네. 이게 조금씩 들어 올리다가 이게 부러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자빠지는 상황. 아, 네, 네. 예. 그 임계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견딜만 하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것이 물리학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많은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근데 지진의 원인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진을 발생시키는 계기, 트리거, 예.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판과 판 사이의 긴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긴장이 조성이 됐을 때는 모래 몇 개가 툭 건드려도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했잖아요. 예. 근데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탄 차가 갈 때 길이 막혀가지고 골목길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골목길로 갔는데 우연히도 그 세르비아 민족주의자가 있었고 빵 해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 그 황태자의 암살로 시작이 된 거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저는 그 황태자의 암살 자체는 우연이지만 그 전에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었다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벌어졌을 때 그 트리거를 맞추려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부질없는 일일 수 있고 뭐 저희처럼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유, 미국의 은행이나 상업용 부동산이 걱정이 돼라고 하게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겠지만 실제로 또 경험적으로 보면 뭔가 심하게 터지는 거는 우리가 이런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터져 나오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이자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문제가 있을지 혹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다만 우리가 지진이 나기 전에 팽팽한 어떤 인계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인계 상태지만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저는 또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가 지금 긴축 마무리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 스스로가 나름의 어떤 심각한 탈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3% 중후반인데 그렇게 그 긴축을 멈추는 거는 생각하기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신용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네. 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린 다음에 늘 매우 높은 확률로 어디선가 탈이 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긴축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는 기준금리가 1에서 5.25까지 올라갔거든요. 2년 동안. 이때는 베이비 스텝을 밟았지만은 거의 금리 올라간 폭도 지금과 유사해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춰진 게 2006년 6월입니다. 근데 금리를 안 낮추고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2007년 8월 달에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들어간 그 펀드 환매를 돈을 못 내준 게 그랬죠. 금리 인상 멈춰지고 나서 1년 2개월 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7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멈췄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안 낮추고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네. 누군가는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한국의 부동산 PF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빚을 갚는 게 아니고 계속 연장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내가 사냐 버티냐가 그 비즈니스에 지금 한계점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미국의 그 재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보다 더 계측하기 힘든 어떤 재정 쪽에서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 금리가 밀려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무슨 일이 생긴다가 아니고요. 네.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의 환경은 뭔가 조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신용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한번 푹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서 드리면요. 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주식이 그렇게 썩 매력적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의 PER이 10.2배, 올해와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요. 이 PER 안에는 금리와 비교할 수 있는 내재가 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예. 이건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PER이 10배다. 예. 그러면은 100원 버는 회사의 주가가 1,000원이란 얘기거든요, 1년에. 예. 예. 근데 이 기업의 수익성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100원 버는 수익성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100원씩 받아가지고 1,000원을 몰라 그럼 10년 걸리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10년 걸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복리가 아니고 그냥 단순 수익률로 보면 10년의 원금 회복하는 거니까 10%예요. 그래서 PER의 역수를 어닝스 일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 주식의 내재가 된 기대 수익률이고요. 그래서 이제 PER이 10.5배니까 10.2분의 1 하면 이제 9.7%가 돼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3년 만기 그 국고채가 4%가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 9.7 주식에 내재가 된 PER로부터 유추한 주식에 된 내재가 된 기대 수익률에서 금리를 뺀 게 일드 갭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채권과 비교했을 때 주식이 얼마나 매력을 갖느냐입니다. 예. 근데 이 그래프 복잡한 그래프에서 이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드 갭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주식의 기대 수익률 9.7이고 국제 수익률이 4%니까 실제로는 한 5.7% 포인트가 일드 갭입니다. 네. 근데 예, 뭐 이게 뭐 밸류에이션 지표가 2000년대 초부터 있어서 이렇게 쭉 보면 지금이 그렇게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지금보다 주식이 채권 대비 더 비쌌던 거는 2007년. 이때는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았고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PER이 13배까지 갔으니까 더 비쌌고 2007년도를 제외하면은 지금 주식이 그때보다는 뭐 그때를 제외하면은 채권 대비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주식이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아주 싸거나 이렇게 보긴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그림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시장이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냐. 저는 뭐 네.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정고점을 넘기는 반등은 좀 힘들 것 같고 좀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면 조금 우리가 놀랄 정도로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이 굵게 칠해진 게 종합주가지수의 변동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하루하루 보면 참 어렵고 그렇지만 예전보단 시장이 진폭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0년대도 10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에서 머물렀습니다. 500과 1000. 예. 외환위기 때는 뭐 280까지 밀렸고요. 그래서 그 기간은 10년을 늘려놓고 보면 박스권이었지만 주기적으로 기회가 있었거든요. 위기와 기회가. 네, 네.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1000포인트 고점에서 주식 산 사람은
반토막이 나는 게 2, 3년에 한 번씩 오지만 또 뒤집어서 100% 올라가는 것도 나타났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 코스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트레이딩도 어려워진 거예요. 트레이딩도 어려워. 잘 안 움직이니까 추세 트렌드를 예. 사기에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00포인트 처음 간 게 2007년도 7월 달에 갔거든요. 예. 그때 2,000이었어요. 근데 16년 지났는데 지금 2,400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율화 수익률로 이게 뭐 한 1.4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세적으로도 주식에서 종합주가 지수에 배팅했다 그러면 돈을 벌기 어려웠지만 이게 움직이는 굴곡도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요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예, 이 과거에 우리나라 이 8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 시장은 거의 복싱으로 치면은 이기면 KO승, 지면 KO패 당하는 인파이터였습니다. 아, 그래요. 올라갈 때 7배 오릅니다. 예. 떨어지면 반토막 납니다. 예. 올라갈 때 2배, 떨어지면 네. 75%. 예. 뭐 기본이 2배고요. 떨어지면 반토막입니다. 근데 이 2010년 이후에 굉장히 과거에 보지 못했던 횡보장이 나타납니다. 저 때가 그 유명한 박스피 장세였고. 박스피 장세죠. 네, 그랬고. 그리고 2017년에 주식이 한번 리바운드 됐다가 코로나 때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뭐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이 기본적으로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니까 고점이 잘 안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뭐 이제 금리도 낮았고 또 한국 시장이 기본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이 비싼 버블 시장은 아니니까 잘 안 빠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시장이 조금 금리를 보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제 생각엔 여기서 시장이 밀릴 때 뭐 어느 가격이 뭐 바닥입니다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밀릴 때가 아니면 주식에서 돈 벌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밀릴 때.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번 이 망가질 때가 어떻게 보면 10년의 가장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런 거라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좀 뭐 밀린다 그러면 또 그 대응하는 거는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현금을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밀레트 탁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근데 그게 안 되고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 주식을 일단은 갖고 있고, 현금이 없고 주식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참 뭐 엄청 그 나쁜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긴 한데 이제 무슨 말씀을 이런 하시려고요? 방송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디어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투자는 확실히 회전해서 수수료 받아먹고 사는 금융업자가 아니라 그러면 뭘 좀 많이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적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은 많이 하고 생각은 행동은 신중하게 적게. 하고 그리고 아, 싸졌을 때 주식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특히 한국처럼 이게 추세가 뭔가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가 뚜렷지 않은 시장이 뭐 잘 올라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분위기 좋을 때 사더라도 뭐 일시적으로 물렸더라도 회복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멀 같아요. 시장이 총체적으로 그냥 좀 막혀 있는 흐름은 지난 10년 동안 2년만 주식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저는 뭐 주가가 좀 싸진다 그러면 저는 뭐 이제 뭐 시장의 바닥이나 이런 거보다는 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종목이 저평가됐느냐 여부가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종목들도 막 헐값에 거래가 되니까 아까 우리 저기 센터장님 한국 증시 순환적 사이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걸 갖다 우리 인포메이션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진짜 그리고 이게 로그 차트 저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예. 로그 차트가 아니라서 그런데, 네. 자 지금 이게 우리 월간 차트입니다. 네. 아까 센터장님 보여주신 그건데 네. 이때 이제 이때가 그거였죠. 조금 더 볼까요? 외환위기 이때가 때인가요? 외환위기 예. IMF 왔을 때고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가서 1000포인트 이제 쌍봉 찍고 여기 왔고
이때가 9.11 아닙니까? 네. 2001년 9.11 터지고 나서 뭐 이렇게 풋풋거리다가 뭐 터지고 이래 됐는데 이때가 금융위기고 이때가 그 유명한 박스피였고 네. 우리 2018년부터 사실 부러졌습니다. 네. 2018년 접어들어서부터 이렇게 꺾였는데 이때 고점 보세요. 2018년의 고점이 2,60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600포인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2,600포인트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우리 2000년에 코로나 와서 쿵 빠지고 나서 2,600포인트 올라서고 나서부터 쭉 올라갔던 그 속도, 그 기울기 그대로 엎어졌잖아요. 완전 대깔꼬마니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죽겠다 난리다 무슨 하는데 지금 큰 그림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요거 가지고 지금 죽을 똥 살똥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위클리 한번 보실래요? 네. 위클리 보시면은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 쭉 갔다가 다 그거 했고 그다음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해봐야 이 안에서 지금 이제 찢고 뽑고 날린 거예요. 네. 이거 갖고 무슨 뭐 다 팔아치우고 2차 전지로만 가라 이런 소리 하던 그 시절이었고 2차 전지 한번 쇼 쳤다가 기관들 지 쇼 쳤던 레벨보다 더 높은 데서 쇼 스퀴즈 났다가 그거 샀다가 또 지금은 또 이제 그 높은 데서 또 쇼 스퀴즈 했다가 지금은 또 뭐 샀던 레벨 대비 한 30% 이상 빠지니까 규정상 또 손절매 쳐야 되고 바보들 노릇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센터장님 요거 한번 보여줍시다.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왜 지금 추석 세고 와서 사흘 동안 2,403포인트가 왜 이렇게 안 꺼지냐 안 가냐 2,400도 아니고요. 이날 보세요. 저가 2,402.84 어제 2,402.5 오늘 2,403.92 저가입니다. 아, 사흘 네. 동안 지금 이거 보면 딱 그동안에 이 꾸역꾸역거리면서 왔던 요거의 딱 절반이에요. 아, 네. 절반에다 보니까 2,400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단기바닥 잡았다는 어떤 기대감도 생기고 하는데 아니면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미국장하고 뭐 유럽장이 연휴 사이에 또 빠지면은 그 다음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2,345라운드, 뭐 내지는 2,350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건데 단기 과매도 국면 맞죠. 그러니 여기서 미국 별일 없으면 또 이제 돌아가는 거고. 돌아가도 이거 이제 철첩산중입니다, 이거. 얘도 올랐어야 되고, 얘도 올랐어요, 얘도 올랐어요. 얘가 뭐 한 2,500에 가로막고 있고, 얘가 한 2,540이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 또 해봐야 앞으로 우리 해가기 전에 해봐야 기껏해야 2,350에서 2,550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200포인트 안에서 이제 이어서 이제 레버리지 크게 쓴 사람들만 이제 막 가슴 졸이는 거고, 막 길게 보시는 분들은 내 들고 있는 게 좋은 거다 싶으면 그냥 푹 잊어버리고 가도 될 것 같고, 우리 센터장님 지론이 뭐 하려고 그 여의도에다가 그 수수료 자꾸 챙겨주냐. 아, 예. 그 수수료 받아야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월급도 나오는데. 아, 예, 그렇죠. 감사한 일이긴 네. 한데. 그래.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CPI 이상으로 미국의 재정 수지도 잘 보시게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당장 그러면 오늘 고용 지표는 뭐 별일 없을까요? 뭐 어떻게 나온들? 글쎄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핵심은 지금은 그건 아니다. 어떤 정부 쪽에서 정부 나오는 쪽에서. 예, 힘이 조금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또 내년에 또 미국도 선거가 있고 해서 이게 정말 그 뭐 민주당 정부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글로벌 경제의 균형이란 관점에서 보면 참 미국이 불균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글로벌 불균형은 예. 미국이 경상적자 많이 내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경상소득자 많이 내는 거를 글로벌 임밸런스, 글로벌 불균형이라 그랬는데 전 지금 미국이 너무 질르는 게 불균형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뭐 밸류체인을 재편하면서 아주 폭력적으로 자기들에게 많이 투자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좋은 것만큼 다른 데가 이제 못 쫓아가는 환경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뭐 미국이 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긴 합니다만은 결국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밖의 나라들은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미국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큰 불균형을 저는 미국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최근에 나타났던 달러 강세는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억셉트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올라간 거는 나름의 나름의 그 실질 금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은 서로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실질 금리가 일본, 한국 이런 데보다 높거든요. 예. 즉, 뭐 그걸 반영해서 저는 지금 그 달러가 강해졌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지 채팅창에서도 이제 돌이켜 보시면서 네. 뭘 더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안 할 생각을 해라. 센터장님의 명언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올라오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그냥 방치가 아니고 이게 야구 선수가 3할을 치기 위해서는 그 전설적인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가 이 존을 만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공을 쳐야 되는 거고요. 네. 늘 비슷한 공을 막 칠라 그러면 이제 3할 타자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을 잘 고르고 또 포볼로도 많이 나가고 네. 이런 게 결국 이제 에버리지를 높이는 건데 근데 뭐 제가 말이 쉬워서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뭐 워렌 버핏과 같은 이런 훌륭한 투자자가 정말 말 많고 사람 많은 뉴욕이 아니라 오마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참 너무 이게 또 정보가 많다라는 게 훌륭한 정보도 물론 많고 거기서 예. 그 인사이트나 배움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저는 저 역시 이렇게 뭐 말을 하는 입장에서 아예 너는 뭐냐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조금 정보가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뭘 더 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럼요. 예, 투자의 대상인 기업에 네. 대해서 늘 보고 그래서 그 충분히 좋은 가격에 왔을 때 제 마지막 차트 하나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저는 그 투자에는요 이거 아니면 아니다 그 말 믿지 않습니다. 투자는 진짜 버스와 같아서 기회를 놓쳐도 또 옵니다. 저 슬라이드 아니죠? 예,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 지금 그 코로나 직전에 올라간 장이 굉장히 짜릿해 보이고요. 저는 이때 벼락거지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주가가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강세장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벼락거지라고 하면 이거 안 하면 내가 거지가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건데요. 이게 1,400에부터 3,300까지 로그로 안 그려서 이렇게 가파르죠. 127%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큰 장이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강세장 중에서 이 코로나 직후의 강세장은 랭킹 6번째예요. 랭킹 6번째. 예. 보기에는 아주 예, 이거는 뭐 짜릿한데. 절대적으로 이 그 폭이 커서 그런 그렇죠. 거지만 로고로 그리면 굉장히 완만하게 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많이 아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렇지만은 기질이나 태도도 중요하다라고 찰리 몽거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서 저는 뭐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떨어지면 또 기회가 되고 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사이클이 오가는 과정에서 좀 좋은 투자에 대한 애티튜드를 갖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또 명언 말씀하시니까 어떤 기질인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이 투자 바닥에서. 그것은 뭐 저의 말이라기보다는 뭐 찰리 몽거와 뭐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요. 일단은 그 좀 자제력이 있고 네. 업계 오래 계셨으니까 또 개인적인 소개. 분별력이 예. 좀 시기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남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욕심 부리거나 조바심 갖지 않고 뭐 이런 태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가치 투자의 철학을 몸에 체현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가치 투자자들이 가지는 철학인 건데 가치 투자자가 결코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뭐 비싼 주식 올라가는 거는 그런 게임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올라가는 주식 사서 돈 벌면 됐지. 그게 뭐 가치 투자건 모멘텀 투자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만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변곡점을 맞추거나 모멘텀을 맞추거나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움직여서
좋은 가격이 오게 되면, 그래서 저는 내가 투자의 대상으로 종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주식을 사건 안 사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인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시장은 조울증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격이 낮아졌을 때 내가 잘 봤던 종목을 또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게 뭐 떨어진다가 아니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런 정도 주식이 싸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주가가 또 이제 내려가게 되면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주식에 또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행동은 적게를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공부하는 행동은 많이 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래하는 행동은 적게. 네, 저는 맞나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혹시 자금시장 쪽에 좀 이렇게 들리는 얘기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또 1주년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작년에 그 네, 레고랜드 네, 사태 네, 이후 네. 1주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제2금융권이나 시중은행까지도 또 작년에 유동성이 또 말랐으니까 고금리로 고리로 또 이렇게 막 예금 적금 받았었잖아요. 네. 그게 또 이제 돌아오고 하는데 특별히 저는 어제 그 추경호 부총리 주재했던 경제장관 회의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어제 그저께 그러고 나서 채권 시장도 많이 어제 좀 안정되는 듯 하다가 오후에 코스닥 빠질 때 금리도 다시 치솟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지수 오르고 금리도 좀 하향 안정돼서 정부가 의지를 보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큰 일은 없겠다 싶은데 외부 변수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내년 총선까지는 별일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금리가 올라가야 될 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게 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3년짜리 국고채가 4% 넘어간 것도 미국 금리가 올라간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중립금리란 개념 말씀드렸지만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아주 불편함을 감내하고서라도 한국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작용을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예. 가계부채, 기업부채, 민간의 부채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중앙은행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국의 금리를 같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아무튼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국의 폭주로부터 비롯이 된 불균형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만 하원 의장 저렇게 자진 사퇴가 아니라 저렇게 쫓겨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요즘 미국 외신 들여다보다 보면 정치 전문 매체 힐 같은 거 할 것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하원 의장 썰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웃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웃긴다는 것이 표현이 좀 한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미국이라서 아닌 게 아니라 인플레 때문이나 연준 때문이 아닌 미국의 금리 상승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정치 관련해서 그거 우리 국내 언론 봐갖고는 승희 씨가 앉아서 이렇게 전하는 연합뉴스에서도 안 다룰 것 같고요. 다룰 그거는 수도 있죠. 직접 외신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외신을 보시면은 미국 아주 조금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워낙 이제 정치, 경제 모든 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예. 마무리하면서 또 이야기 잠깐 짚어봤고 또 그 사이에 또 벌써 저희 일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